네, 오늘 이코노미 톡 시간에는 박주근 대표 모시고 AI 얘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한번 자세히 볼까요? AI 강국 밑그림을 그린다라는 건데 오늘의 질문의 시작은 역시 이제 이 전례가 없던 일이죠. AI 특히 그 IT 쪽에 뭐 비서관이나 뭐 이게 행정관 정도가 아니라 수석을 수석이죠. AI 쪽에 담당 수석을 뒀다라는 거는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또 여기에 하정우 센터장이라고 이제 네이버에서 센터장 하시던 분이 이제 갔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실무자부터 해서 올라왔던 분이 관료나 교수 출신이 아니라 갔다. 네. 어쨌든 이 부분부터 먼저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 보세요? 이번 대통령실 인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그리고 깜짝 인사로 봐야 그렇죠. 되겠죠. 그리고 네. 역대 수석급에서 최연소입니다. 40대. 네, 77년생이고요. 야.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부분이 이제 접점이 생겼느냐. 첫 번째 키워드는 AI 리트러시입니다. AI 리터러시, AI계의 기본소득입니다. 네. 뭐냐하면 이런 거예요. 하정우 수석이 이제 쭉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 정보 비대칭성 사회가 AI가 되면 더 급변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부의 역할은 국민 누구나 AI에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인 AI 접근권을 확보해 줘야 된다. 그렇죠. 국가에서. 이게 바로 AI 리트러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 공공적인 일이. 그렇죠. 이제 이런 거죠. 지금은 민간 자본이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를 해서 나름대로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AI를 만들면 그건 그들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면- 돈을 낸 유료한 사람들한테만 맞습니다. 제공하고. 인터넷 시대 때는 그나마 그렇게도 뭐 기업들이 어느 투자를 가능했는데 이 AI 시대 때는 일반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그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금액 자체가. 예. 지금 GPU 블랙엘 같은 경우 하나가 5, 6만 불 하는데 시스템 하나 깔리면 기본 5만 대 정도를 깔아야 돼요. 6만 불짜리를 5만 대. 5만 대, 수십 와. 조가 들어갑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런데 그래서 100조를 잡은 건데 그러면 이 인프라를 지금 우리나라가 제조를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요. 절대적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의존하면서 그렇죠. 국가 경제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 하정우 수석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인프라를 국가에서 해주고 이 인프라를 사용하고 싶은 기업이나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면 혁신 기업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바로 AI 리터러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하정우 수석이 네이버의 AI를 셋업도 했지만 바른과학기술실천협의회 국민연합 공동대표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정치권하고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계속 정치권과 이거 간에서 소통이 있었던 소통이 거군요. 있었죠. 바로 이 부분이 첫 번째 접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큰 키워드 하나고 두 번째는 AI 주권입니다. 소버린 AI가 그렇죠. 그거죠 바로. 인터넷 시대 때도 그나마 우리가 국내의 네이버나 카카오 때문에 우리가 주권을 그렇죠. 버텨온 거예요. 그렇죠. 그죠? IT 강국으로서 나름대로 예. 입지를 갖고 있고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서 검색 엔진을 갖고 있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그렇죠. 사실 그거가 되게 중요한 거죠. 중요하죠. 예. 그런데 AI 시대가 되면 훨씬 더 강력하게 이전에 구글이나 메타나 MS가 애플이나 더 강력하게 이 주권을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궁금할 때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걸 이제는 오픈 AI의 뭐 챗GPT나 그렇죠. 뭐 제미나이나 네. 구글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그쪽으로 흘러간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이게 단순히 검색 시장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나라의 문화, 언어, 모든 산업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겪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뉴스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AI 전쟁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란이 왜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하지? AI 때문입니다. 네. 팔란테가 이번에 이스라엘이랑 뭐 맞습니다. 해가지고 뭐 한다고 네.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예요. 안보 문제와도 안보하고 관련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AI 주권을 지켜야 된다는 것도 하수석의 지금까지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국내에서 학위를 다 했죠.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니면서 외국 박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그것도 좀 특이하대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어떤 나름대로 철학을 가진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러니까 AI 리터러시 정책과
소브린 AI라는 이 두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과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도 하나는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관료 청와대 뭐 대통령실 수석들을 보면 뭐 의공 아니면 교수 정도였잖아요. 실무가 별로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정책과 업계 현실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그렇죠. 경제 쪽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정우 수석의 어떤 등판은 뭐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하정우 수석 인사 날 때 안보실 1, 2, 3차장 인사랑 같이 났었거든요.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그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가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굳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비교적 호평이 나왔던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이제 자신의 자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뒤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류의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조용한 사람들이라는 것도 좀 하수석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실무자로서부터 밑바닥부터 현재 상황들을 잘 안다라는 거. 맞습니다. 이런 네.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AI 수석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AI가 발전되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주권.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를 하면서 이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좀 발전을 우리가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게 AI라는 기술을 그런 측면에서 썼을 때 이 소버레인 AI라는 부분 이게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는 이제는 부분을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우리가 지금은 좀 뭐 조금 까먹은 것 같기도 한데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LLM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생성형 라지 랭귀지 대규모 모델, 언어 모델이요. 모델.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서 LLM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4개 국가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중국, 그렇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한국입니다. 아, 그런데 이스라엘은 따지고 보면 영어권이에요. 그렇죠. 그 언어로 보면 영어, 중국어, 한국어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네요. 일본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AI 초기에 이미 우리는 그 기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 사실 하정우 수석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이버 클로바익스가 사실 LLM 모델을 갖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대 강국이 말이 맞는 거죠. 기초는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엔비디아가 등장하면서 대규모 GPU 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안 되니까 지금 요 상황까지 와 있는데 지금도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3대 강국이란 말이 아주 뭐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다. 현실성 있는 이야기고 네, 그리고 중요한 시기다. 네, 사실은 저희가 3년을 놓쳤습니다. 이 AI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아까운 시간이긴 한데 네, 네, 네. 그렇지만 늦지는 않았다. 다시 네. 시작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하수석의 그 수석 등판은 저는 이 산업계 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높게 평가를 진짜 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그 답답한 게 그런 거였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에 돌아가는 판을 잘 읽질 못하면서 그냥 과거의 어떤 그런 관행이라든가 이런 질서 또는 기득권 이런 것들에 이제 휩싸여서 이제 그 안에서 자꾸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실책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이제는 좀 정확하게 흐름을 잘 아는 사람이 정책을 핸들링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뽑았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는 거고요. 근데 사실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처음에는 굉장히 진보 정권일 때 얘기입니다. 네. 굉장히 좀 개혁적인 성향의 인사들이 들어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양반이 성과를 못 내고 경질되고 네. 그다음에 보통 관료 출신들 뭐 또는 이제 좀 뭐 그 바닥에 원래 좀 있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이제 그다음부터 좀 조용하게 뭔가 성과가 나는 것 같은 듯한 느낌도 나는 거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사실 별거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위 말해서 조직 장악을 할 수가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40대 중반이고 또 뭐 이를테면은 뭐 어디 외국에서 진짜 뭐 하버드나 이런 데서 박사를 딴 사람도 아니고 실무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정우 수석이 과연 이제 AI를 핸들링하고 또 부처 간의 조정도 하고 공무원들과 이런 관계에 있어서 정말 소통도 잘하면서 과연 조직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걱정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환호를 하면서도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어공이 늘공을 이길 수가 없다가 늘 이야기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하정우 수석이 물론 행정 경험이 전무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네이버에서 기업 경력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런 거죠. 행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석은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어떤 예산은 움직일 수 있을지 그렇죠, 몰라도 그렇죠. 인사권이 없다는 게 가장 아픈 부분인데 사실은 일반 의공들은 인사권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사권이 없다는 하나의 약점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관료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것 또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장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AI라는 분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야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산업에 있었던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AI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미 그들끼리 네트워크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예. 그 천두에 이제 하정수석이 있는 것이고 이제 업계의 어떤 설득과 뒷받침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두 가지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 우려를 짓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 그렇죠. 사실은 그게 공무원들, 관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사실은 힘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나마 이제 그 부족한 부분, 이제 공무원들을 움직일 경험이 없지 않느냐 부분은 뭐 일단 대통령께서 네. 공무원들을 잘 움직이는 기술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진짜 그 부분을 좀 대통령의 커버를 할 것 선수죠. 같아서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정도 부분으로 아마 커버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업계에서의 확실한 뒷받침이 오히려 큰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사실 그걸 모르고 뭐 임명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다 준비를 하고 임명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약간 좀 우려도 분명 과거를 생각하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AI라는 이 부분,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버린 AI라는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리라 좀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우리가 좀 AI에 새 정부가 좀 100조 원을 투입을 하겠다, 뭐 재원 마련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요. 근데 좀 최근에 좀 지난 정부부터 진행이 됐던 거긴 한데 이 국가 AI 컴퓨팅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두 번이나 유찰이 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민간 기업들을 자꾸 유치를 하는데 민간 기업들이 안 들은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부나 AI를 국가 전략산업을 키우겠다 그러는데 정부가 만드는 AI 센터에 민간 기업들이 참여를 안 한다라는 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선 이제 우리가 AI 관련해서 막 뜨는데 산업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좀 흐름을 보고 나면 AI 관련해서 투자를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좀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 AI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흘러갑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를 깔아야 되겠죠.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예, 고속도로를 깔아야 됩니다. 고속도로를 기본적으로 깔아야 이게 되고. 이제 네. 인프라스트럭처인데 소위 방금 이야기하는 데이터 센터 같은 최소한 엔비디아의 그 GPU 뭐 블랙웰 같은 거를 한 5만 6만 개 정도를 깔 수 있는 요 규모가 몇십 조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이걸 첫 번째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기반을 먼저 깔아주고 나면 거기에 뭐가 모이냐면 데이터가 모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엔비디아의 이 블랙웰이 깔리고 나면 데이터가 모이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워크포스가 생깁니다. 그 워크포스가 뭐냐 하면 일종의 이 일할 수 있는 이 데이터 사용을 할 수 있는 여러 단체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면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생깁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제2의 벤처붐이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네, 생기고 이게 로드맵인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인프라스트럭처 까는 도중에 지금 충돌이 생긴 거예요. 벌써 거기서부터 지금 네. 약간 차질이 있다는 얘기니까. 전 정부의 정책이 확실하지 않았던 거죠. 이 사기업들은 그리고 거기에 일반 사기업의 투자를 요청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너네도 같이 하자 뭐 네, 이건데 그렇죠. 대신 돈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꺼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정부 주도인데 네. A 기업, B 기업 다 돈을 같이 투자를 하면 주인이 없잖아요. 내가 내가 돈을 수입을 했는데도 핸들링을 못 하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정우 수석이 이야기하는 게 아예 국가에서 다 깔자. 이 기본 인프라는 이겁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다 국가에서 깔아놓고 통행료를 받듯이 그런 식으로 인프라는 국가에서 만들자. 그러면 여기에 그렇죠. 정부 데이터를 오픈하고 데이터가 모일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AI 생태계가 국내에 생길 것이다. 요렇게 요까지 가면 AI 소브렌이 자동적으로 그렇죠. 장벽이 쳐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요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 그럼 어디부터 들어가야 되느냐? 인프라를 깔 때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물론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중심이겠지만 거기에 돈이 그 제일 많이 외에 들어가죠. 공조 시설, 냉각 시설,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우선 수혜를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 정부가 시작되면 제가 볼 때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쪽 종목들이나 섹터들이 우선 눈에 들어갈 들어올 것이다. 겁니다. 예. 네. 지금부터 좀 관점 보시면 그리고 나서 클린 데이터를 만드는 기업들 두 번째일 겁니다. 클린 데이터를 만든다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AI가 소위 말해서 모든 데이터를 끌어들이지만 네. 지금은 AI가 어떻게 가냐면요. 카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네, 지금 카카오 겁니다. 네. 제일 처음에 LLM을 처음 똑같이 LLM을 만들자고 네이버 카카오 시작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중국에 새로운 신성이 나타났죠. 딥시크. 그러니까 딥시크 전략이 뭐냐면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옛날 미국하고 소련이 우주 경쟁을 할 때 네.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우주에서는 중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볼펜을 써야 되는데 중력이 없으니까 볼펜을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몇백만 불을 들여서 연구를 했답니다. 우주에 쓸 수 있는 볼펜을 만든다고. 그걸 보고 있는 소련 사람들이 바보 아니야? 연필 쓰면 되지. 그렇지. AI가 지금 그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 AI나 미국 기업들은 거대 자본을 투자해서 몇만 개의 엔비디아 제품을 넣고 GPU를 있는데 넣어서 하는. 네. 아니 이거 하자고 가래를 쓰는 격인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AI를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딥시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화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좀 있으면 카나나도 전략을 그렇게 바꾼 겁니다. 카카오도. 커머스 쪽에는 이 정도 분량만 있으면 그렇죠. 돼.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가려면 데이터가 클린화가 돼야 돼요. 적합하고 알맞은 데이터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게 클린 데이터. 클린 데이터. 최근에 미국의 주가가 뜨는 기업들 보면 이 클린 데이터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뜹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클린 데이터가 되면 전력 소모량이나 이 엔비디아 제품의 숫자가 확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 데이터 관련 기업들을 아마 종목이 아주 핫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시스템 되고 나면. 네. 이제 그런 순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정부의 정책에 이제 예산이 투자되면 인프라에 들어가는 그렇죠, 관련 일단. 기업들 먼저 보시고 네. 그와 동시에 나는 조금 더 볼 거야 그러면 데이터 관련 기업들을 보셔도 저는 아주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클린 데이터 관련된 회사는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나 카카오로 보면 됩니까? 우선 네이버, 카카오 있을 것이고요. 네. 지난번에 오픈 AI가 세밀턴 와서 샘을 했을 때. 카카오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원했던 건 클린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선 그런 곳이 있을 것이고, 네. 그런데 분야별 클린 데이터를 만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기업들도 눈여겨보시면 아마 상장을 준비하거나 하는 기업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 기업들도 관심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AI 소프트웨어 주가가 회사들은 센데. 지금은 과도기로 저는 봐요. 이런 거죠. 도로가 2차선인데 슈퍼카를 몰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지금은 어쨌든 4차선 도로나 8차선 도로를 깔아줘야 슈퍼카가 제 성능을 발휘하는 거죠. 네.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제대로 깔려줘야 그러면 슈퍼카를 만들 수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지금은 생각이 슈퍼카를 만든다고 해서 활용성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투자 전략 관련 측면까지 좀 얘기를 좀 쭉 해봤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GPU도 사실은 뭐 몇천 장 정도밖에 안 돼서 네.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미국의 웬만한 기업들보다 현저하게 못할 정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소버레인 AI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도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빠른 속도로 우리가 뭐 100조를 투입한다라도 100조를 뭐 올해 안에 투입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AI 3강이 되느냐든 뭐가 됐든 간에 적어도 우리의 주권을 지켜가면서 AI 기술에서 뒤처지지 않을 그런 우리가 경쟁력, 가능성 이게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나마 좀 늦긴 했지만 가능성이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단계는 어쨌든 하드웨어의 경쟁이거든요. 현재는 그렇죠. 예. 아직까지 다행히 데이터나 소프트웨어 경쟁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예. 하드웨어 경쟁은 물론 조금 시간은 뒤쳐졌지만 예.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드웨어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엔비디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블랙엘 이전에 뭐 P100 나오기 전에
주가를 많이 깐 기업들이 많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빨리 돼요. 어. 빨리 되면서 값은 싸지면서 성능은 두세 배 좋아지고 저질력으로 되는 하드웨어가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후발주자가 느끼긴 했지만 하드웨어가 뒤에 투자하면 오히려 가성비가 높을 수가 그렇죠. 있답니다. 그렇죠. 네. 예. 그 다음 싸움부터는 소프트웨어 싸움이고 데이터 싸움이기 때문에 그게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당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네. 그래서 제가 4년간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빅 탑 10을 봤더니 네. 딱 변화가 뭐냐면 4년간의 변화가 탑 10 안에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는 그대로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빠지고 방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딱 요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하정우수도 들어갔고 AI가 본격 투자를 시작하면 빠져있던 회사가. 네카오도 네.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문제긴 한데 사실 그게 현실이 된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시가총액 뭐 10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또 그 순위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위권 안까지 이를테면 들을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AI 뭐 주권 소버레인 AI는 확실하게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되길 좀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